고급 레스토랑 입구, 낡은 수레를 끈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우리 태수한테 잠깐 전해줄 게 있어요. 은정의 차갑고 경멸 어린 목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여긴 그런 분 오실 때가 아니에요. 직원들이 노부인을 끌어내려는 순간 천둥 같은 외침이 레스토랑을 뒤흔듭니다. 그만해. 그분은 내 어머니야. 순간 멈춰버린 세상. 하얗게 질린 은정의 얼굴. 무릎 꿇고 울부짖는 태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0년 만에 부르는 엄마라는 단어에 담긴 그리움과 후회.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복도에는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했습니다. 3층 205호 은정의 집 현관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은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가죽 핸드백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당신 또 그 낡은 가방 들고 나가려고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에 든 낡은 서류 가방을 내려다보기만 했죠. 15년째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은 이미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때가 타서 거무스름했습니다. 이거 아직 쓸만해요. 태수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힘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헛웃음을 흘리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면서 말했죠. 쓸만하긴요. 당신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장님 가방이 그 모양이면 체면이 서요? 체면. 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은정은 자신이 대기업 홍보팀 과장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명함을 건넬 때마다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좋았고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는 게 즐거웠죠. 그런데 남편인 태수는 은정의 그런 자랑을 빛바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태수는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연봉도 은정보다 적었고 승진도 더뎠습니다. 게다가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은 은정에게 늘 불편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죠.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태수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줄 알았죠. 깔끔한 말투와 도시적인 외모 때문에 은정은 태수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태수에게는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요. 정확히 말하면 태수가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홀로 서울로 올라와서 20년 넘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죠.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는 태수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 같은 게 스쳐 지나갔지만 은정은 그걸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지각할 판이었으니까요.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오신대요. 미역국 끓여놓으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좀 해놔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정은 사라졌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 홀로 남은 태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손에 든 낡은 가방을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가방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태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가방을 내밀며 눈물을 삼켰죠. 이것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다라고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물을 주워 파는 어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수레를 끄는 어머니가 도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서울이라는 익명의 도시 속으로 숨어들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수는 은정 옆에서 또다시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은정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아무리 숨겨도 태수의 과거는 언젠가 드러날 것 같았죠. 그게 두려웠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미역을 꺼내며 물에 불리기 시작했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너머로 창밖 풍경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도시, 끝없이 이어진 건물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공사장 소음. 이 모든 게 태수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의 삶. 하지만 왜일까요? 갈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아니, 버린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내던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설거지를 하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채웠고 그 소리 속에서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태수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단어는 금기였으니까요. 은정이 원하는 건 깔끔한 현재였지 지저분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단을 내려갈 때 문득 건물 입구 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수레 하나가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죠. 수레 위에는 고철과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일까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태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죠.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서울에는 고물을 줍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태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태수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 채소와 과일을 담으며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했죠. 요즘 회사에서 건강식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고 은정은 자신이 그 모범이 되고 싶었습니다. 깔끔한 식단 관리, 규칙적인 운동, 단정한 외모. 이 모든 게 은정이 만들어가는 완벽한 이미지의 일부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은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건물 바로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 낡은 수레 하나가 세워져 있었죠. 수레 위에는 구겨진 골판지와 깡통들이 가득했고 그 옆에 한 노부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7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구겨진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색이 바랜 파란색 파카를 걸쳤죠. 목에는 낡은 회색 목도리가 감겨 있었고 손에는 때 묻은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건물 입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깔끔한 동네에 저런 사람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노부인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으려 했죠. 하지만 노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혹시 여기 태수 사는 집 맞나요? 은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은정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죠.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부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수요?
누구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노부인은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죠. 그러고는 파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고 표면은 손때로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아이요. 우리 태수.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금의 노부인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죠. 은정은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태수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은정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노부인은 애써 참는 듯 했습니다. 아니, 분명 여기라고 들었는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은정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노부인의 시선이 은정의 등을 따라왔지만 은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은정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정은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은정은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래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요. 당신은 못 봤어요?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고물 줍는 할머니요. 당신 이름 물어보던데.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수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진짜요? 당신 사진 들고 있던데. 은정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죠.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 뭐 숨긴 거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이라잖아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은정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죠.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서 은정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태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수레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부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그곳에 계신 걸까요?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태수는 현관문을 열고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태수를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그 다음날 아침도 노부인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고물상 아줌마 왜 저기 계속 있는 거야? 애 찾는다던데. 불쌍하게. 관리실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은 출근길에 노부인을 볼 때마다 불쾌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죠.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은정은 태수에게 짜증을 냈지만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출근 준비를 할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부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태수는 밤마다 창가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은정의 눈치가 보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해온 그 시간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요? 저희 3층에서 자신의 아들이 매일 밤 창가에 서서 울고 있다는 걸. 2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격리부 팀장이었던 태수는 늘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요즘엔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달 결산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데요. 후배 직원의 지적에 태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실로 불려가 질책을 들을 때도 태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무슨 말을 듣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곤란한데. 팀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태수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점심시간에도 태수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은정의 차갑게 변한 얼굴을 마주하는 게, 또 아래층 입구에 서 있을 어머니를 외면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길, 태수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수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와의 거리는 불과 30m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수레 옆에 앉아 낡은 신문지를 펼쳐보고 계셨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신문을 읽는 어머니의 모습이 태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와 눈이 마주쳤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일어서려 했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건물 뒤쪽 계단으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태수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은정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당신 방금 아래서 뭐 한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요. 내가 다 봤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봤거든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저 고물상 아줌마 보고 있었잖아요. 대체 누구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쳐다봤죠. 모르는 사람이 2주일 넘게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려요? 말이 돼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태수는 은정을 피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죠.
은정은 태수를 따라와 앞에 섰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창가에 서 있고 회사에서는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은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관리실에서도 민원 들어왔대요. 언제까지 저 사람 저기 있게 할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요. 경찰 불러서 쫓아내든지. 은정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그건 안 돼요. 왜요? 아는 사람 아니라며? 태수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 태수만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태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수레 옆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계셨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보였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태수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태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수는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직은 말할 용기가 없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만에 쓰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글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은정이 깰까봐 숨을 죽였죠.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수레에 기댄 채 잠들어 계셨습니다. 태수는 건물 입구 계단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돌멩이로 눌러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했죠. 그리고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태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겁할까요? 왜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을까요? 태수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어머니는 그 쪽지를 발견하실까요? 발견하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새벽녘 태수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계단에 놓인 쪽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손에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계셨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쪽 친척들이 상경하는 날이었죠. 태수의 고모와 삼촌 가족이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이런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며느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당신 양복 제대로 입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은정은 태수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오후 5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일행이 모였습니다. 태수의 고모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고 삼촌 내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은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모님, 삼촌,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은정이 여전히 예쁘네.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달라. 고모의 칭찬에 은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행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달린 홀,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 정갈하게 차려진 은식기들. 은정은 이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가 이렇게 우아하고 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태수야, 너 요즘 승진 소식 있다며? 삼촌의 물음에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요즘 실수만 연발하고 있었고 승진은커녕 자리를 지키기도 벅찬 상황이었죠. 하지만 은정은 그런 사실을 친척들 앞에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졌고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고모는 연신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칭찬했고 삼촌 내외는 서울 생활이 부럽다며 감탄했죠. 은정은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죠.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낡은 수레, 구겨진 모자, 그리고 그 노부인.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혹시 태수를 따라온 건 아닐까요? 노부인은 비닐봉지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봉지 속에는 편지 같은 게 들어 있었죠. 노부인은 레스토랑 안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태수? 노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입구까지 들렸습니다. 은정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친척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모가 물었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입구 쪽으로 향했죠.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기 고물들 없어요. 할머니가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나가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노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레스토랑 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긴 예약 손님만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태수,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전해줄 게 있어요. 노부인은 비닐봉지를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노부인의 팔을 잡았죠.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태수야. 태수야. 노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은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여긴 그런 분 오실 때가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직원들이 노부인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천둥 같은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뒤를 돌아봤죠.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두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들 그만하라고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죠.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죠. 노부인은 직원들 사이에서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노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분은,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이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은정도, 직원들도, 다른 손님들도. 그분은 내 어머니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렸죠. 은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모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삼촌 내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이 비켜섰죠. 노부인은 울먹이며 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노부인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봉지 안에는 낡은 편지와 작은 도시락 하나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만에 부르는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과 후회와 죄책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고모가 다가와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하지만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의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 내보였던 태도들, 그 모든 게 되돌아왔습니다. 저 고물상 아줌마. 은정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이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동정, 그리고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은정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태수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귓속에서는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정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당한 그 모욕감, 레스토랑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태수가 무릎 꿇던 모습.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은정은 이불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그런 어머니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고물을 줍는 노부인이라니. 은정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은정은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왜 숨겼어요? 은정의 고함에 태수는 움찔했습니다. 현관에 선 채 고개를 숙였죠. 은정은 태수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말 안 했어요?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은정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7년이에요, 7년. 우리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그런 중요한 걸 숨겼다고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나 오늘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고모님이랑 삼촌이 날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알아요? 은정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을 나 몰래 만났어요. 쪽지도 주고 창문으로 쳐다보고 당신 나 바보로 만들었어요.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설명해봐요. 왜 당신 어머니가 고물상이에요? 왜 우리 집 앞에서 2주일 넘게 기다렸어요? 왜 당신은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부끄러웠어요. 당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실망? 지금 더 실망스러워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나를 속인 게 더 실망스럽다고요.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마구 꺼내 여행 가방에 넣기 시작했죠. 태수는 황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짐 싸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은정아, 제발. 태수가 은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정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은정은 옷장 깊숙이에서 아이 옷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살 된 딸아이는 유치원에 가 있었지만 은정은 오늘 당장 데리고 나갈 작정이었습니다. 아이까지 데려가지 마요. 제발. 왜요? 당신이 아이 키워요? 당신 어머니한테 맡길 거예요? 은정의 말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죠.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쁜 사람 맞아요.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엄마를 버렸어요.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한테 말할 수 있었겠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들고 태수 앞을 지나쳤죠. 당신 문제를 나한테 떠넘기지 마요. 당신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든 뭘 했든 그건 당신 문제예요. 하지만 나한테 거짓말한 건 용서 못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은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그 노부인이 있을까봐.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에도 노부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편 태수는 집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헤어진 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태수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돌았습니다. 골목마다, 공원마다, 편의점 앞마다 찾아다녔죠.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태수는 건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주일 넘게 어머니가 지키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손에 걸렸습니다. 낡은 모자였죠. 어머니가 늘 쓰고 계시던 그 검은색 모자였습니다. 모자 밑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죠. 삐뚤삐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너에게 짐이 되긴 싫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태수는 쪽지를 움켜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 불러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내렸죠. 태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2주일 넘게 앉아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추운 곳에서 매일 밤 태수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아들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어서.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태수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수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도시는 냉정했습니다. 슬픔에도 후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태수의 옷이 흠뻑 젖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모자를 꼭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태수는 마침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자와 쪽지를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었죠.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넓었고 어머니는 너무 작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은정에게도 회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머니만 찾아다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시장 골목, 공원 벤치, 고물상들이 모이는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태수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태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마포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순옥 씨 맞으신가요?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이름이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께서 저희 쪽에 봉투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며칠 전에요. 아드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게 저희도 모릅니다. 봉투만 맡기시고 가셨거든요. 태수는 당장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20분 만에 구청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김태수 씨시죠? 여기 앉으세요. 직원은 서랍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표면은 때가 타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죠. 태수의 이름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드님께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어머니가 언제 오셨습니까? 사흘 전 오후였습니다. 수레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처음엔 폐지를 파시려는 줄 알았는데 이 봉투를 내미시면서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죄송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수고하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침내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한 장과 편지 2장이 나왔죠. 신문 스크랩부터 펼쳤습니다. 25년 전 지방지 기사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보였죠. 화재로 남편 잃은 여인, 홀로 아들 키워 상경.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전라남도 순천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장 김영수 씨가 숨졌다.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정순옥 씨와 아들 김태수 군은 극적으로 구조됐다. 정 씨는 화재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을 업고 탈출했으며 다시 남편을 구하려 했으나 불길이 거세 실패했다고 전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연기 냄새,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던 어머니의 울음소리.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어린 아들을 위해 고물 수집 일을 시작했다. 아들만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다는 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10살쯤 된 태수가 서 있었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태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쓰인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내가 서울 가는 거 반대 안 한다.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도시에서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부끄럽다면 엄마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만 잘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다. 두 번째 편지는 최근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더 떨리고 삐뚤었죠. 태수야, 20년 만에 너를 봤다. 멀리서나마.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의젓해졌는지 모른다. 엄마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엄마가 내 삶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고물상이라 부끄럽다면 엄마라는 이름도 버릴게. 그냥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 끝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어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놓아준 거니까. 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 몸을 웅크렸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태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편 은정은 친정집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풀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딸아이는 거실에서 할머니와 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태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했지만 먼저 전화할 수는 없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정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은정아, 이거 내가 결혼할 때 가져간 거 아니었어? 다시 가져왔네. 상자 안에는 은정과 태수의 결혼 앨범과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무심코 사진을 꺼내보기 시작했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더 옛날 사진들. 은정의 손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10살쯤 된 태수가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미소는 환했죠. 바로 레스토랑 앞에서 봤던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인의 손을 보았죠.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손,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봤던 노부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해 뻗은 그 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은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고 주변 고물상들에게도 수소문했지만 허사였죠. 어머니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김태수 씨,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께서 그제 새벽 한강 고수부지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지금 서울중앙병원 영안실에 계십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품 중에 아드님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수를 쳐다봤지만 태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천을 걷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죠. 엄마. 태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손이었죠.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물을 주우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한 번만 더 내 이름 불러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도망쳤어요. 나쁜 자식이에요. 태수의 울음소리가 영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이 밖으로 나가며 조용히 문을 닫아줬죠. 사흘 뒤 작은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태수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중학생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빈소는 초라했습니다. 꽃도 몇 송이 없었고 조문 음식도 간소했죠.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렸죠.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다가와 영정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절을 마친 은정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은정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은정을 쳐다보고 있었죠. 은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표정이 자꾸 생각나요.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영정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태수는 은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구청에서 받았던 바로 그 기사였죠.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구청에 가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원분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말해주시더라고요. 은정은 기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화재 속에서 당신을 구하시고 혼자 고물 줍는 일 하시면서 당신 공부시키시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태수는 은정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숨겨서 아니에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체면만 차리려고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저녁 무렵 은정은 빈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더 주문하고 음식도 더 준비했죠. 조문객이 없어도 정성껏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외로우셨을 텐데 마지막만이라도 제대로 모셔드려야죠. 은정은 어머니의 수레를 가져왔습니다. 빈소 한쪽에 정성스럽게 닦아서 놓았죠. 수레 위에는 어머니가 늘 쓰시던 낡은 모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삶이었으니까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존경해야 할 삶이었어요. 태수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처럼 진짜 사랑이 뭔지 알면서 살게요. 은정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정 속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표정으로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마을,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낡은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췄고 태수와 은정, 그리고 딸 아이가 내렸습니다. 와, 엄마, 여기 진짜 좋다. 5살 딸아이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죠. 태수는 짐을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낮은 담장, 그리고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들의 모습,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죠. 저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태수가 가리킨 곳에는 허름한 단층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하지만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는 그나마 멀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고물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정의 물음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죠. 안에는 어머니가 모아두었던 고철과 폐지, 그리고 각종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날짜와 수입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루 2,000원, 3,000원씩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어머니는 태수를 키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은정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도 깨끗이 닦았죠. 은정은 서울에서 가져온 페인트로 창고 외벽을 환하게 칠했습니다. 일주일 뒤 창고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 고물상 엄마의 손길로 세상을 잇다라고 적혀 있었죠. 은정이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저희 열심히 할게요. 태수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폐지 한 보따리를 들고 오셨죠. 아이고, 순옥이네 아들이구만. 엄마 닮아서 착하게 생겼네.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나섰죠. 할머니,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은정은 정성스럽게 폐지를 정리하며 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더 얹어드렸죠. 이게 얼마라고 이렇게. 괜찮으세요. 할머니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죠. 은정의 말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셨습니다. 태수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은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당신, 많이 변했어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변하게 하셨어요. 은정은 창고 한쪽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죠. 며칠 후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빈 캔과 페트병을 들고 왔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태수는 아이들에게 물건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어디서 주웠어? 공원이요. 저희가 청소했어요. 아이들의 대답에 태수와 은정은 눈을 마주 봤습니다. 은정이 웃으며 말했죠. 우와, 정말 대단한데? 이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착한 마음이 담긴 보물이야. 은정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탕도 함께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갔죠. 어머니도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겠죠? 태수의 물음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나누셨을 거예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죠. 딸아이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 그립지 않아요? 태수의 물음에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예전엔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은정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태수는 은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물상 문을 열자 앞에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순옥이 어머니 아들 잘 돌아왔어요.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동네 이웃 올림. 태수는 꽃다발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이 태수의 등을 토닥였죠. 이제 우리 집이네요. 진짜 우리가 속한 곳. 그날 오후 은정은 마을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모여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은정도 자연스럽게 끼어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은정이네 며느리 손이 야물어요. 아이고 서울서 왔는데 이런 일도 척척하네.
칭찬에 은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가 불편했을 텐데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웠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작은 묘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묘였죠. 서울에서 모셔온 어머니는 이곳에 편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보내셨어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동네 분들도 다들 좋으시고요. 은정은 묘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됐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은정은 그 소리가 어머니의 대답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희망 고물상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죠. 은정은 더 이상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한 옷을 입었고 명품 가방 대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창고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버려진 것에서 다시 빛을 찾아냅니다. 은정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태수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은정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요. 체면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요. 태수는 은정을 안아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고물상 간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한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사랑을, 체면 대신 진심을,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부끄러움은 가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고물처럼 버려졌던 사랑이 오늘 다시 빛을 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닐까요? 태수의 어머니는 고물을 주우며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값진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정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여러분도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사한 분이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전하세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의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